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위터를 공유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그 다음에 부동산 순서대로 사신이 찾아간다는 부분이죠. 이미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초토화가 됐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부동산 차례라는 거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준이 힘을 보탰습니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증시의 조정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저도 2600포인트 때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지만 이제 물타는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왜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하냐? 간단하죠.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연준이 4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때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 난리를 쳤는데 딱 2달 지나니까 아니다. FOMC 회의 때마다 올릴 것이다. 그 이후에는 FOMC 회의 때 0.25%가 아니라 0.5% 50bp 금리 인상도 검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앞당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잔뜩 패닉에 빠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0.5%포인트 갖고 안 된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것이 실제 실행에 움직여졌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행할 가능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도 뒤를 이어서 초토화됐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조정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지만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불대도 위태위태해요. 3만 불대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더니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손실도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테슬라도 손실이 약 7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요 260만원대에서 한 달 사이에 140만원 수준까지 급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은 가상화폐들은 거의 휴지 조각처럼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주식, 가상화폐, 그 다음 차례가 부동산이라는 데는 모두가 인식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생애 첫 집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집을 사려는 젊은 층이라면 약간의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낮아져야 된다고 6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좀 기다리라고 말할 정도면 무엇인가 확신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5.78%였습니다. 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2008년 11월 달에 5.97%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저점 대비 금리가요 3%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라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면 접근 못하죠. 자, 이미 미국 주택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었어요. 기존의 대출금리가 5% 넘어갈 때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그것이 미국 신규주택 판매 건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5월 24일날 발표됐었던 4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59만 건이었어요. 예측치 15만 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 2020년 9월 달에는요 99만 건이 등록됐었고요. 불과 2달 전까지였던 2월 판매 건수는 83만 건이었는데 갑자기 59만 건으로 뚝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어요. 긴축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미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수요가 많아진 거고,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많아진 수요는 그 어떤 물리적 공급으로 충족할 수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과열됐다고 난리였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빨리 조정받은 이유는요, 바로 장기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을 한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연준 의사들이 야 우리 앞으로 금리 인상 엄청 많이 할 거야만 해도 장기 채권 금리는 지속돼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1%일 때 이미 30년물 모이지 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긴축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반응 속도가 빠른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발생한 일리는요. 첫 번째, 수요 부족. 당연하죠. 5.7% 어떻게 냅니까? 이게 대출금리도 문제가 되지만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취득가액 기준으로 재산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담이 이중 두 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많을 줄 알고 너도 나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수요는 뚝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공급량이었는데 이게 공급 과잉이 돼버리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삐끗삐끗대다가 1년 정도 거래 급감 이후에 하락세가 본격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급락하진 않아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연준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산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경고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긴축이 워낙 세게 오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오죽하면 연준 의장이 집값에 대해서 경계감을 직접 표명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요, 미국과 달리 단기금리와 연계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매달 15일날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6월 15일날 발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8%입니다. 자, 주담대, 신용대출, 전세대출 모두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 그리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근데 애초부터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간 부분, 그래서 그나마 지금 금매나 초금매가 나오면은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전히 시장금리에 비해서 주택 관련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1년 이내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 차를 보면요 87bp 차이가 납니다. 1년물은 2.82%, 2년물은 3.65%. 이것도 최근에 1년물 올라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이미 장기물은 기준금리 3% 이상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단기물은 기준금리 베이스에서 크게 못 벗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채권 시장이 받는 충격 이미 초토화됐거든요. 아직까지 그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덜 전해진 게 미국 부동산 시장과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채권 시장이 받는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가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럼 한국 부동산 시장은 무적인가요? 아니요.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채권금리보다는 기준금리에 의해서 더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금리는 많이 올라갔지만 기준금리는 1.75%로 낮다 보니까 이 차이를 메꿔야 되죠.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금리 올렸잖아요. 7월, 8월, 10월, 11월 네 번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에서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2.75%, 이 중에 한 번을 빅스텝을 밟게 되면 3%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적인 공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게 미국보다 좀 늦게 시작이 되는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추세, 이런 긴축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대출 규제가 어떻게 풀리든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풀리든 일단은 내년에 집을 사려는 용자는 없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부터 사람들의 경계감을 발생시키고요, 4%부터는 수요자가 뚝 끊어집니다. 근데 지금 4%가 뭐예요? 4.5% 내외까지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일단 살 사람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매도자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매가 소화되는데 그 급매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중대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불리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유리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 30년 고정금리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개월에서 1년 변동형이 적용된다는 거죠. 전체 차주의 80% 이상 그리고 고가주택 차주의 90% 이상 이런 변동금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을 좀 비싸게 사고 대출을 많이 끌어 쓴 사람들은 기준금리 1.25% 이하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고 받았는데 지금 3%대 기준금리를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변동금리로 고스란히 잡아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년 고정이 돼 있던 미국은요. 기존 대출 받았던 차주한테 부담이 안 가는 구조예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수요 감소지 공급 증가 효과는 아닌데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년에 매물을 쏟아낼 사람은 세 부류예요. 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기회로 삼아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물론 이 사람들도 다 팔지는 않겠죠. 다주택자 중에서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처분을 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예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연끌 투자했는데 시세 차익도 났어. 근데 지금 내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퇴직연금 대출까지 받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올라가서 못 버티겠다. 일단은 여기서 시세 차익 얻고 팔고 나서 다시 기회를 보자. 이런 사람들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내가 이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자가 많이 높다고 팔지는 않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관련 없다고 하는 이유가 고가주택 대부분이 갭 투자자들이 사거든요. 이 갭 투자자들은요. 전셋값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않는데 문제는 전셋값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떨어졌는데요. 기준금리 1.75% 됐는데 이런 전셋값 하락은요. 방학 시즌 때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셋값도 기준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거 이제 더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1.75%부터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2%가 아니라 3%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 하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은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통화정책 긴축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기회일 겁니다. 모두만 팔기만 할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값이 비쌀 때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팔 때는 오히려 매수자가 뚝 끊겨지고 살려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가는 고가의 자산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네, 준비하고요. 지식을 쌓으면 가능합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의 흐름과 부동산 제도에 대한 정리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